XSFM입니다. I, D, W, K. 저는 한국 바깥을 구경해보기 전까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차가 그렇게 일상적인지 몰랐습니다. 이동수단 말고요. 그건 여기 제일 많죠. 어릴 때 다이어트를 구실로 차를 늘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닐 때를 제외하면 저는 차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릴 때도 관심이 있어서 차를 마신 건 아니었네요. 오늘은 농산물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을 모시고 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36번째 금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잠시 후에 매우 오랜만에 만나는 이상평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차라는 건 말이죠. 네. 찬 잎을 어떻게든 죽여서. 그죠. 말려서. 네. 혹은 손으로 비비비비 하거나 더럽혀서. 뭘 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토막을 육실을 해서 낸 것을 우려먹는. 네. 그게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커피는 차가 아닙니다. 그래요? 커피는 국이죠. 잎도 아니고 씨를. 네. 갈아서. 가공은 거치지만 그대로 넣고 끓이잖아요. 물론 끓인 데에 넣거나 요즘은 찬물에 잘 녹게 해서 넣거나 다양해졌습니다만 네. 과거에 한 100년, 150년 전에 한국에서 부르던 단어가 좀 더 유효합니다. 양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네. 적당한 표현입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된장국도 차예요. 아니, 근데 지금 앞에. 초코가 좀. 네. 그 손희상 선생하고 그러니까 초코가 손희상 선생님 무릎에 앉아 있는데요. 이게 되게 신기한 광경이 둘 다 쫄아 있어요. 왜요? 서로에게? 네. 자꾸 너무 많이 움직여요. 내려주세요. 핸들링 하는 법을 모르시네. 내려봐봐요. 아이고. 일단 청취자분들한테 오랜만에 인사하세요. 손희상 선생을 우선 소개해드리고요. 예, 잠시만요. 아이고, 야, 내려가라. 10.2kg예요. 같이 내려가지 마시고요. 손희상 선생이 내려갔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된장국을 콩장차라고 부르든가. 혹은 뭐 시래기차, 제첩차 이렇게 불러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콩나물국 같은 경우에. 예. 예. 저 같은 한국 아저씨가 차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요즘은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 원고를 받아놓고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차가 그렇게 일상적인가? 네, 그렇죠. 상당히 그래 보이더군요. 네. 저는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밖에 모르니까 딱 떠올랐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키보드는 갈축인데요. 네. 브라운 스위치라서 갈축이죠. 네. 예, 타건하는 스위치가 갈색이니까. 이것은 중국말로 쓰면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기는 차축이라고 씁니다. 차 색깔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브라운 컬러를 차색이라고 하나 보네요. 네. 저는 그래서 처음에 타오바오에서 직구를 하려고 갔다가 차축 이렇게 써있길래 뭔 소리야? 맑은 색인가? 아니면 이파리 색이니까 청색인가? 청축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네. 잘못 샀던 적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청축을. 차축이라 그러길래. 제가 옛날 동대문 돌아다니면서 사입할 때
당시 저를 고용하고 있던 사장이 카멜색으로 주문을 넣었나 봐요. 캐멀색. 네, 근데 그 장기에 적혀있는 영수증에 적혀있는 컬러가 소털색이라고 적혀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긴 문화 나름이니까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캐멀색 있잖냐, 캐멀색. 네. 이렇게 하는 일 없자. 예. 차는 그래요. 중국인들한테는 되게 일상적인 모양이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를 갔던 경험을 떠올려 보니까 커피를 파는 곳만큼이나 차를 파는 곳이 많았던 게 은근 기억이 났어요. 내가 주목하지 않아서 봤을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네. 오늘은 차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이 꼭 먹는 거 얘기만 합니다. 그죠. 네. 오늘도 그러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손이상입니다. 네. 날씨가 매우 덥죠? 네, 한반도는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네. 입춘데. 네. 더운 날씨 여러분 잘들 이겨내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은 이제 안 하시거나 좀 더 솔직한 방식으로 이건 대통령 인사말 같은 거라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지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느라고. 네. 글 쓰면서 이런 인사말 쓰는 마음 잘 알고 있어요. 진짜요? 이거 쓰면서 못 쓸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게 예. 청취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뭘 잘 이겨내? 네. 하여간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에도 좋은 점이 있긴 있잖아요. 하나는 코코넛 오일이 저절로 녹아 있어서 쓰기 편하다는 거고요. 맞아요. 네. 겨울에 대비해서 네. 들기름이 안 얼어 있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장을 보고 네. 내 차 트렁크에 장 본 걸 쭉 실어 나르잖아요. 네. 잠깐 영화라도 보고 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노천 주차장에 두면은 버터 산 것이 없어집니다. 네. 네. 그래도 또 다른 좋은 점도 있어요. 다른 하나는 요구르트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네네네. 네, 요구르트를 만들려면은 우유에다가 유산균을 넣고서 적당한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8월 달에는 햇님과 지구 형님이 알아서 온도를 유지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유에다가 요구르트를 붓기만 하면 됩니다. 신뢰가 썩 가진 않습니다. 요구르트를 그렇게 네, 가능합니다. 8월 달에만 가능해요. 네. 그걸 그렇게 하고 한 반나절 정도 놔두면은 우유가 저절로 요구르트로 변하죠. 네. 발효의 신비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집에서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네. 엄마한테 혼납니다. 아빠한테 혼납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먹을만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요구르트는 건강에도 좋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런 블로그에서 그런 후기 본 적 있어요. 그릭 요거트를 만든다는 것이 네. 안 그래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요거트지만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물기를 빼는 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트에서 물기를 빼기 위해서 종이 같은 것에 요거트를 싸서 어디 풍경처럼 걸어 놓으면 네. 그릭 요거트가 되는 얘기를 누가 보고서 네.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그냥 다 쏟아지고 비슷한 짤 중에 저거 있잖아요. 났다고. 바나나를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어디다 걸어놓으면은 그 바나나가 오랫동안 싱싱하대요. 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그걸 걸어놨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가보니까 밑에 바나나 알맹이만 빠져있네.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들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주로 더 많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드시길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구르트 많이 먹으면 똥을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점이 좋습니다. 네. 지금 현생 인류는 드디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고요. 그럼요. 지금은 더 발전해서 그걸 없앨 거예요. 미래가 왔거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발효의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네. 콕땡땡 콕김치라든지. 그렇습니다. 요구르트 같은 그런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어요. 네. 그런 발효식품들이 현생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일이죠.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대학교 시험 전날이 네. 잡학에 되게 눈을 뜨게 되는 날이에요. 시험 전날이요? 네. 잡학 아니면 내 방 청소 아니면은 나의 졸업사진. 모든 걸 운동도 잘 돼요? 네. 되게 유식해져요. 내 과목만 빼고. 네. 그때 막 문화사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 모든 인류는 자기 살던 곳에 정착하고 지금의 종족 구분 같은 종족을 이루는 동안에 발효식품 하나는 다 개발해놔요. 네. 추운 데든 더운 데든. 맞아요. 신기해요. 그 발효식품이 좋다는 게 고작해야 한 수십 년 전, 그때쯤 알려진 건데, 그런데도 현생 인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발효식품이 건강에 이롭다, 혹은 똥도 많이 쌀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부터 온갖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발효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윤세민이 저한테 했던 얘기죠. 네. 예.
이게 똥이 내 원래 똥인지 발효식품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다. 네. 근데 그렇게 발효를 해왔던 이유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먹거리를 오래 보관하려면은 유산균이나 효모균을 번식시키는 방법이 최고봉이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구르트는 유통기한이 한 2달쯤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네.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럼요. 다만 약간 술 같은 맛이 나고 먹고 나면 약간 알딸딸해질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유는 물론 지금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감호소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식을 쓸 곳은 별로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당장 내 냉장고가 있는데. 아 그런가? 아까 그 요구르트로 밀주를 만드는 법. 감옥하면 주로 많이 해요. 예. 네. 근데 우유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은 유통기한 이내라도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슬기를 모아서 줄기찬 노력으로 발효를 해왔던 거죠. 네.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차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차 같은 것은 말하자면 말린 야채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말렸다고 하더라도 품질을 보존하려면 냉장고나 시원한 장소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갑니다. 그죠? 습도도 중요하니까요. 네. 시원한 곳에 둔다고 하더라도 대충 한 1년가량 지나면 거의 못 먹게 되죠. 그걸 몰랐죠, 저는. 예. 차는 늘 말라붙어 있으니까 100년 뒤에 먹어도 되는 줄 알았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차는 중국에서도 저 머나먼 남쪽, 더운 날에는 아저씨들이 막 배를 까듯이 입고 다니는 푹푹 찌른 곳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생산된 차를 북쪽에 사는 사람한테 팔아먹으려면은 큰 강을 2번 건너고. 강만 건너겠습니까? 네. 산봉우리도 몇 개 넘고, 그래야 됐죠. 그래야지 유비가 엄마를 주려고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북을 손에 넣을 수 없던 겁니다. 엄마한테 차 하나 사다 주자는데 1년이 걸리네. 큰 강을 2개 건너고. 남쪽 출신의 자본가가 유비한테 더럽게 비싼 차를 팔려면은 차가 상하지 않게 해야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마도 발효시켰겠죠. 우리가 지금 후한 시대로 후한 초평 원년으로 돌아가서 그걸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마시던 차는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시원한 녹차하고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제빙기가 없군요. 네, 정수기도 없어. 네, 정수기도 없고요. 물맛도 달랐겠고요, 뭐. 네. 끓인 물은 다 있었겠지만 뜨신 거밖에 없었겠네. 네, 커피포트도 없고. 물론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는 최첨단 21세기에도 옛날 방식의 발효차는 있죠. 지역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체로 흑흑균을 접종시켜서 만들어요. 흑흑균이란 누룩곰팡이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동물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정말 참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거죠. 이런 줄 알고 썼을까? 1000년간, 2000년간. 누룩곰팡이만 매주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겁니다. 예. 그 또 시꺼먼색이에요. 그래서 흑국균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이건 썩은 거라고 치워야 맞아요. 누가 먹어보고 좋은 줄 알았을까? 그거 누가 내 면역력이 상승되는 느낌을 받았을까? 그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먹은 거죠. 거참. 홍어 같은 거죠, 홍어. 네. 네, 홍어가 임금님한테 진상하려고 올라가는 중에 상에서 냄새가 난 것 같아서 그냥 뱃사람들이 먹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후대의 후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처음 먹은 놈 누구야? 네. 차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아마도 그때 그 처음 먹은 놈이 이거 좀 맛이 약간 곰팡낸다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 상태로 한 10년, 20년을 둬도 거의 변하지 않고 보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효를 계속했을 거예요. 네. 이런 발효차들은 홍차나 황차처럼 찻잎을 산화시켜서 만드는 차와 구분하기 위해서 후발효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찬물에 우려내면 검은 빛이 나기 때문에 흑차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도 많이 하는 차가 있습니다. 보이차죠. 보이차입니다. 네. 보이차는 중국에서도 저기 궁벽한 운남에서도 저마치 들어가야 나오는 서쌍판납이라고 하는 오지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오진 너무하고요. 서쌍판납이 차를 팔아서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다 지금은. 지금은 그렇죠. 네, 그때는 오지. 그러니까 손 선생이 오지라고 했던 거는 이제 운남은 삼국지에서 얘기하던 그 남만이잖아요. 원래 남만이라고 하는 건 화하의 밑에 있는 모든 땅을 얘기하지만 그 칠종칠금하러 갔던 거기 남만은 운남 지역. 네. 예, 그때는 막 그 정말 옛날 중에 옛날. 그러니까 그 서쌍판납이라는 데가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미얀마하고 국경을 접한 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 차나무 밀림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삼국지 연의에 따르면은 옛날에는 키가 270m나 되는 올돌골이라는 사람이 270cm. 200 거짓말 그만해. 나 진짜 나 조성수 소장하고 손희상 선생하고 맨날 거짓말한다. 엄마 하나씩 언제 할지 모르겠어. 긴장돼 죽겠네. 아니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아니 지금 나관중에 거짓말을 지금 도량형을 바꿔버렸잖아.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몇 척이라고 했는데 그걸 현대식으로 계산해 보면 270m가 나와요. 진짜요? 진짜 미터예요? 네. 근데 그럼 그 사람하고 일기토 할 때 눈이 안 보여서 어떡해? 그러니까요. 발톱을 깎아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제가 삼국지 게임을 하면서 올돌골로 플레이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네. 황충이랑 일기토 했더니 한 방에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건 황충이 늙어서. 황충이 죽였. 올돌골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올돌골이 예, 죽은 거. 올돌골은 전투력이 약하잖아요. 네. 약해요. 키만 컸지. 보통 이 장이라고 하던가요? 1장이라고 하던가 2장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 정도 키 2m 70에서 6m 사이 정도로 얘기하더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동네에서 생산된 차가 중국으로 나갈 때 보이라는 마을을 거쳐서 나가는데 저는 그래 이 이름 되게 연원이 궁금했는데. 네, 그게 마을 이름입니다. 그 장터 커다란 시장이 들어섰던 그 마을에 크고 아름다운 차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보이차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서쌍판납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은 옛날에 그 올돌골이나 뭐 대려동주 같은 그런 가공의 인물들만은 아니고요. 네. 옛날에 운남 지역에는 중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왕건이 삼국을 통일한 그 이듬해에 운남에는 대리라고 하는 독립 왕조가 들어선 적이 있었죠. DARI. 네. 대리국. 네. 네. 그 대리라는 나라의 자본가 계급은 차와 대리석을 송나라에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동네에 산에 많았던 돌이 대리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운남 지역의 아래쪽에 있는 국가들 있죠? 네. 특히 이제 땅 넓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산들이 대리석 산이에요. 그래요? 가져가고 싶어요, 막. 근데 돌은 가져가면 공항에서 걸립니다, 정치 여러분. 그렇죠. 네. 네. 그때 그 대리국이 있었던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강북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대표적인 차 생산지가 되어 있는 안휘성이나 강서성 같은 그런 곳의 차 생산량은 극히 적었고요. 네. 또 화담 지역, 오늘날에는 대규모로 차를 재배하는 지역들이죠. 복건성, 광동성, 광서성 같은 곳들. 그런 곳은 그다지 문명화가 되지 않은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대리에서 수출된 차가 남송에서 인기를 누렸죠. 현재의 보이차와는 달랐을 수도 있지만은 이 차 역시 어떤 형태로든 발효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오늘날의 운남의 어떤 소수민족은 찻잎을 대나무통에 넣어서 땅속에 묻어가지고 김치랑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발효시켜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찻잎을 우려내서 마시는 게 아니고 반찬으로 먹는다는 얘기죠. 소금에 절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송나라에 비싸게 팔아먹던 차가 그런 형태였을지도 모르죠. 오랫동안 운송해야 하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할 거랍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네요. 일단 지식이 넓고 얕아요. 알아봐야 쓸모가 없어요. 그것을 하기 싫다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릎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무릎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네. 발효식품이 좋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조상들은 발효식품을 먹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른들의 그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거짓말은 누적되면서 은근히 진실이 남아요. 정제를 거쳐서. 네. 예. 이게 뭐 여기에 좋고 저기에 좋고 저기에 좋아 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요구르트에 대해서 막 그리스의 조상들이 막 말했다고 칩시다. 이란의 조상들이. 네. 동네 사람들끼리. 이게 연골에 좋고 기억력에 좋고 류마티즘 관절염에 좋고 피부가 좋아진다고 막 떠들다가 그 모든 학설이 다 죽고 네. 똥을 많이 싼다만 남아가지고 예. 지금에 내려오게 되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만들던 음식 중에 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차를 재배하던 대리라는 나라가 부자였었죠. 대리석도 있고요. 네. 그런데 국제법과 유엔이 없던 옛날에는 부자 나라일수록 오래 해먹기가 힘들었어요. 왜일까요? 뭐 그러게 말입니다. 그 왜일까요? 지금도 오래 해먹기 힘들어요. 네, 저 오페크 그렇죠. 보세요. 네. 지금도 뭐 유엔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별로 달라진 건 없긴 합니다만은. 네. 네. 우리가 유엔 믿고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시절에 대리에는 차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대리석이 있는 곳에는 보통 광이 있습니다. 네, 광산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금광과 은광이 있고 그리고 티벳으로 통하는 무역로도 있었죠. 삥 뜯기기 딱 좋습니다. 네, 그래서 원나라에 복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몽골군은 생긴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생긴 게 무서워서 고민을 한 거예요. 둘의 몽타주를 놓고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러니까 막 몽골 사람들이 막 서들어오니까 그 대리의 자본가 계급은 남쪽으로 튄 거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이쪽에 있고 대리의 자본가 계급들은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 밖에 천리 밖에 누가 왔는데 네. 관상을 보아하니 무섭다. 빨리 성을 비우자. 그래서 남쪽으로 튀었습니다. 철기병들 장사하기 좋았네요. 네. 그렇게 남쪽으로 튀인 그 대리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지금의 태국을 이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무리가 지금의 라오스가 됐죠. 네. 그러나 남쪽으로 튈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운남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전쟁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지금은 소수민족이 된 바이족의 조상님들이죠. 특히나 이제 이 운남성에는 다른 성들에 비해서 그 부족 자치주가 많습니다. 네. 예. 이 운남성의 한가운데에도 다리라고 있더군요. 다리 바이족 자치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고생을 하다가 독립을 하려고 주원장이라는 동네 깡패를 밀어줬어요.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그래서 황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명나라를 세우는데 그러자마자 운남을 아예 완전히 병합을 시켜버렸죠. 그렇습니다. 나라에 그냥 병합을 시켜버린 네.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그 원나라의 지배하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명나라에서는 그냥 명나라의 일부가 된 거죠. 그럼 방위권은 확보가 되겠네요. 그런가? 그러게. 그러니까 몽골 사람을 무서워할 일은 없겠네. 네. 병합된다는 게 보통 그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생각을 하죠. 방위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우리가 내주는 게 얼마나 많은가. 아하. 근데 보통은 이렇게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곳은 뜯기는 게 전부고, 게다가 이 명예 역사에서 그 우리 세계사 교과서가 별로 얘기 안 해주는 분야가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요즘 태어났으면은 그 호스텔 같은 영화 감독이 되었을 것이다. 잔인함의 혁신가죠. 네. 잔인함의 기준을 늘 새로 세운 인물이죠. 예. 이 주원장이 이제 다리 지역, 그러니까 그 운남을 병합시키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차에다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렸어요. 그리고 차의 유통과 판매도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차를 팔아서 얻는 이득을 조정이 다 빨아먹겠다는 거죠. 옳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운남에 살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산과 계곡을 건너서 국경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험준한 산맥을 뚫고 티벳까지 가서 차를 팔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거길 넘어갔습니다. 네. 가정맹어호네요. 네. 밀수가 성행한 거죠. 네. 차 밀수는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 됐습니다. 차 상인들이 티벳 등지로 차를 팔러 나갔던 그 길이 바로 차마고도. 차마고도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실크로드 이전의 길은 밀수하느라 뚫린 길입니다. 네. 사실 그게 멀쩡한 길이 없어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몰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로 보신 그 험준한 길은 말하자면 밀수 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옳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차를 팔기 위해서 찻잎을 꽉꽉 눌러서 뭉쳐야 했습니다. 찻잎을 원반 형태나 대나무 통 형태 아니면 벽돌 형태로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야지 그 길을 따라서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세관을 통과하느라 그랬다는 생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습하고 부슬비가 내리고 그런 길이니까 차가 썩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발효를 시킨 거죠. 그것이 오늘날 보이차의 조상님 그런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네. 17세기가 되었죠. 아유 편해요. 갑자기 빨리빨리 넘어가죠. 조정에 쭉쭉 빨아먹히던 운남은 계속 가난했고 명나라는 운남에서 차를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차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경 중앙정부는 언제나 그게 수건 사업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를 우리 동네에서도 좀 생산해보면 어떨까? 네. 중국이라고 해서 운남처럼 몇천 년 전부터 원래 차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재배는 그 이전부터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나라 이전에는 생산량이 되게 적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차 가운데 고급 품종은 대부분이 이제 안휘성이나 복건성 같은 데서 나오지만은 이건 지난 300~400년 정도에 걸쳐서 노동자 농민 계급이 피똥을 싸면서 일궈온 결과죠. 심지어 요거트도 배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럼 똥 싸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적인 진보는 노동자의 손에서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럼요. 네, 명나라 때도 그랬죠. 차의 보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차를 햇볕에다가 잘 말린 다음에 손으로 부비부비를 해서 최대한 수분을 빼면 찻잎이 꼬부렁탱이가 되다 못해서 동글동글해지죠. 그게 우롱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죠. 그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이게 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발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아마도 우리가 막 지우개 똥 뭉치듯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할 일 없어가지고 계속 하다가 발견됐을지도 몰라요. 네, 이거는 노동자가 발견하지 않으면 결코 우연히 발견이 안 되죠. 네. 컨베이어 벨트는 뭐 포드가 만들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우롱차는 이제 손으로 계속 비벼야 됐으니까 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죠. 지금은 다 기계로 할 수 있지만은 그 노동력은 많이 들었지만은 우롱차는 꼬질꼬질한 곰팡내가 나는 후 발효차에 비해서 보이차 같은 거에 비해서 우아한 향이 나죠. 네. 복건성의 자본가 계급은 이 우롱차를 일본과 네덜란드에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국제법과 유엔이 없던 옛날에는 네. 부자 동네일수록 오래 해먹기가 힘들었죠. 아, 네. 이게 코러스 부분이네요. 네. 국제법과 유엔이 없으면 부자는 오래 못 해먹습니다. 정신 차리니까 대항해 시대로 왔네요. 그러네요. 네. 17세기가 됐어요. 네. 복건성에는 우롱차도 있고, 그리고 고령토라는 흙이 나와요. 네. 아주 늙은 흙인가요? 그러니까 그 고급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복건성에서 고급 도자기도 만들었고, 또 그 대항해 시대 포에도 나오는 진귀한 한약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남만으로 통하는 무역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남만은 동남아시아입니다. 대항포는 고증이 잘 됐다고 이렇게 오래 좀 배 타본 사람으로서 고증이 잘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왜냐하면 백제에 가면 신라유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담이 찐 맛있는데 아무튼 운남은 가지고 있는 게 많았다. 아니 복건성. 복건성에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복건성이 이제 부자 동네가 되니까 툭하면 외놈들이 몰려가지고 막 삥을 뜯어가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대명사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외구. 네, 해적들이. 네. 네, 왔어요. 네. 그 외구의 노략질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해상 무역 루트가 봉쇄가 됐었어요. 명나라가 그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다가 북쪽에서 내려온 청나라에 병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왜냐면은 만주족은 생긴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게 대꾸가 환상적이군요. 그러게요. 중국 역사의 두 번째 이상형 월드컵이네요. 네. 야, 한족이야, 만주족이야. 네. 만주족이 막 진짜 막 이렇게 말 타고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만주족이 막 쳐들어오니까 명나라의 자본가 계급은 남쪽으로 튀었습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군요. 네. 네. 그 보통 이제 적군이 북쪽에서 내려오면 남쪽으로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저기 누구야 그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도 네. 남쪽으로 튀셨고 닌자처럼 튀었죠. 네, 순식간에 아주 맞아요. 게임에 보면 닌자들은 폭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남쪽으로 튀었던 명나라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계기던 한 무리는 대만에 정착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것은 알기 싫다 에피소드 167회 정성공 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족들이 대만의 이제 선주민 입장에서 한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네. 그러자 그들에게 굴복해야 했습니다. 네. 너무 무섭게 생겼거든요. 한족은. 정복의 역사란 그러네요. 네. 한편 그 복건성에서 생산된 중국차가 유럽에 닿은 것은 명나라 마렵의 일이었습니다. 17세기 정확한 기록에 따르면 1610년에 네덜란드의 자본가 계급이 헤이그에서 처음으로 차를 팔았죠. 네. 네덜란드인들은 그 차를 다시 영국이나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지에 팔았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차의 판매 가격은 같은 무게의 은보다 몇 배나 비쌌다고 하죠. 은이 흔해서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중국하고 교역을 하려면 인도와 아프리카를 통째로 돌아가야 했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항로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차가 유럽에 팔리기 시작했던 그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가 터키를 북아프리카 등등을 다스리던 커다란 나라가 있었는데 네. 그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커피도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 이게 비슷한 시기예요? 네. 커피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아마 1640년대, 50년대 그때쯤 들어갔을 거예요. 커피도 당시에는 역시 비쌌지만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수입이 됐기 때문에 차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유럽인들은 곧 커피 묘목을 가져다가 아프리카와 신대륙에서 대량 재배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값이 싸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커피 붐이 일었습니다. 네, 전 유럽은 이 양탕국을 소비를 했고, 네. 아프리카는 그걸 키우느라 복속의 일로로 접어듭니다. 네. 이렇게 경쟁하는 두 상품 중에 하나가 엄청 비싸고 또 다른 하나는 싸다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면은 그죠. 그거는 우리도 예상 가능하죠. 네. 동대문에 시장이 크게 열리고요. 네. 나머지는 청담동 명품 거리로 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품 중에 일부분이 약간만 비싸다면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엄청나게 비싸고 희귀하면 고급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급품이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반대로 비싸기 때문에 고급품이 되는 건데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동안에 차는 극소수의 왕이나 귀족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본능인가 봐요. 단순히 수입 루트가 길다는 이유로 유통비가 비싸져서 비싼 음식이 되었는데 네. 근데 소비하는 입장에선 비싼 걸 소비했으니까 신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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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이게 윤세민이 호구한 날 말해주는 스트리트 브랜드는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초고가 정책으로 밀어붙인다. 예. 보면 옷은 똑같아. 맞습니다. 보풀도 똑같이 잃어. 어디 네. 고속버스에 비비면. 근데도 막 처음 생긴 거는 막 100만 원을 판다고. 네. 그 화장품들 있잖아요. 네. 국산 화장품들이 막 다른 나라도 많이 수출도 되고 그러는데 베트남에 갔더니 거기서는 한국 스트리트 브랜드 화장품이 되게 비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네. 봤어요. 저도 세부도에 갔더니 그 놀부 부대찌개가 네. 아주 비싼 저녁 메뉴.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찌개도 잘 안 팔아. 브랜드는 놀부야. 아, 그래요? 네. 아마도 거기서는 이제 놀부 같은 그런 부자들만 그 부대찌개를 먹겠죠. 아,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구나. 네. 놀부가 누군데? 엄청 부자였대. 그러니까 놀부가 되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던데. 네. 바풀레 신. 네. 차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싸기 때문에 고급품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종종 차에 붙어 있는 고급품이라는 이미지는 그때 유럽에서 시작된 셈이죠. 반면에
커피는 평민들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커피숍이 이제 그 각각의 큰 도시마다 잔뜩 열렸는데 아마도 공창을 제외한다면 자정이 넘는 시각까지 영업하는 가게는 아마도 카페가 역사상 처음이었을 거예요. 병원이라는 것이 기업화 혹은 시스템화된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의원님은 그냥 자는 걸 깨우면 되고. 그렇죠. 네. 예. 가게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건. 예. 그 의원네 집이고요, 그거는. 그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카페에 그 평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밤새 수다를 떨었거든요.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온갖 부류의 사회운동가들이 하루 종일 카페에서 죽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신문에서도, 네. 한 18세기, 19세기 이런 때의 지역 신문에서도, 그, 카페들마다 콘센트와 USB를 철거하기로 결정. 철학자들 때문에 등살. 한 잔 시키고 7시간. 네, 이런 기사들이 났겠네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네. 이 커피랑 차가 같은 시간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입이 됐는데, 네. 왜 둘 중에 한 곳으로 편입이 되지 않았을까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 차이니즈 커피라고 하거나, 아라비안 티라고 하지 않고, 처음엔 아라비아 와인이라고 불렸다 그러죠, 아마? 네. 왜 두 개가 별개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가격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는 그 차나 커피에 카페인이라는 그 같은 성분이 있다는 거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네.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는 파리 시내에만 2,000곳이 넘는 심야 카페가 있었다 그래요. 우와.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문화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그 평민들의 문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체제적인 그런 문화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됐었던 거죠. 파리가 서울보다 작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도시 규모를 생각해보면, 더더욱이나 지금의 한 10년쯤 전에 서울의 PC방만큼이나 많았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랬죠. 커피가 이 철학자들의 리니지였군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하지만 대충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들어와서 빼앗아갑니다. 네. 그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린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무섭게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장사를 나중에 또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살겠죠. 자손을 낳고. 그들을 잡아먹으러 또 누가 옵니다. 근데 무서우면 또 도망갑니다. 네.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가 반복되는 동안 매력적인 교역 물품이 지도를 넓히거든요. 세계사에. 그 중에 차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것들 중에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영어가 꼭 마지막 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 되면 차를 유통하면 됩니다. 왜요? 차만 잘 팔리면 영어 할 사람은 고용하면 돼요. 우리가. 네. 하지만 우리가 그 차를 유통할 장군에게 대항해 시대의 플레이어에게 고용되고 싶다. 그럼 영어를 배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XSFM입니다.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상평론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렇게 더워지고는 처음입니다. 인류가 본능적으로 왜 먹는 거를 쟁여놓고 싶어 했는가? 네. 이건 상식적으로
요즘 상식적으로는 안 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즘이나 이해가 안 되지 옛날에는 그런 얘기하면 이해했어요. 집에 맛있는 거 두고 있을 때 집에 가는 기분이라는 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 쟁여놓고 있죠, 냉장고에. 그런가요? 요즘은 저는 그래도 별로 기분 좋을 거 없거든요. 집에 갈 때 기분이 좋다는 건 뭐 예를 들어 맥주를 많이 사놨다. 네.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집에 가는 길에 앱으로 피자를 주문해놓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없으면 들어가는 길에 시키면 되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먹을 걸 쟁여놓고 있는 건 되게 그 마음의 부를 축적시켜주는 인간에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본능으로 인해서 인류의 조상들이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복과 피지배의 역사 속에서 인류에겐 어떻게 퍼졌는가. 자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네덜란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교역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퍼졌는가. 그리하여 유럽에까지 차가 넘어온 과정. 그 중간에 우리는 보이차가 퍼블릭 에너미가 지은 이름이 아니다. 예, 플레이버 플레이브의 그 말투 있잖아요. Yeah, boy. 그게 아니다. 뭔가 했네. 몰라요? 그 왜 저 거대한 시계 차고 계시는 네. 어르신 요즘도 TV 나오시잖아요. 네. 예. 그게 아니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평론입니다. 손이상 선생이 다시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차가 유럽에 간 이야기까지 했죠. 옳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차가 커피처럼 많이 소비가 됐었던 건 아닙니다. 네. 차 마시는 습관이 상류층의 문화였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아예 지탄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띠꺼운데 다 띠꺼운 거예요. 이놈이 하는 일까지. 그렇죠. 그래서 한 18세기 정도가 되면 차는 거의 전 유럽에서 커피에 밀려나게 되죠. 오직 영국에서만 차 마시는 문화가 널리 퍼졌는데 그러게요. 그것은 첫째로 영국의 엄격한 청교도들이 술보다는 차가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대비 카페인 승. 네. 그래서 영국은 맛있는 맥주가 없는 건가요? 그런지도 몰라요? 네. 예.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 당시에 차 음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요. 이것도 왠지 그 산업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부터 카페인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취한 놈 일 시키기는 어려워요. 자꾸 손가락을 잃어버리니까.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은 유럽에서 보자면은 약소국에 속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시절에는 전 세계 커피 생산의 거의 절반 정도가 IT에서 나왔는데, 당시 IT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IT의 국민들은 질겁을 했습니다. 네. 프랑스의 해군이 너무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IT인들은 도망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섬이었거든요. 예. 근데 영국은 IT처럼 값나가는 대외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커피 역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영국에서 차가 조금씩 유행을 타게 된 것도 18세기 후반 무렵의 일입니다. 야, 마치 이게 그 김치가 빨갛게 된 얘기 듣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오래 안 됐다. 네,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 무렵에는 영국이 네덜란드를 통하지 않고 청나라하고 직접 교역을 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차 수입을 계속 줄이는 만큼 영국에서 더 많이 사갈 수 있었죠. 그래도 차값은 여전히 비쌌습니다. 그렇다면 차를 수입하면서 생기는 손해가 있잖아요. 네. 그 손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영국은 철저히 교역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네. 하나는 중국에서 사온 차를 신대륙에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방법. 유통마진을 남깁니다. 네. 아메리카에다가 판매하는 차에 특별세를 왕창 때렸어요. 그죠. 영국도 황무지지만 만만한 상대가 있긴 있죠. 식민지. 네. 세금이 가장 높았을 때는 119%였다고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했는데, 미국에 판매하는 차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야만 살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법을 강제했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차가 너무 비싸니까 뭘 자꾸 섞어서 팔게 되죠. 허브라든지 말린 과일이라든지 그런 거. 시리얼이 됐군요. 네. 예. 영국식 가향차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차나무 줄기나 차 찌꺼기 같은 게 포함된 저품질 상품까지 팔게 됐죠. 그리고 그걸 마시기 위해서 설탕을 탑니다. 차에 설탕을 넣어 마시는 풍습이 그렇게 정착이 됐죠.
아메리카에 영국이 독점적으로 차를 비싸게 팔아먹게 되니까 그러면서 생긴 변화가 무엇보다도 밀수가 성행을 하게 됐죠. 아까 이야기한 대리국과 차마고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메리카 상인들은 소형 범선을 타고서 빙하가 흐르는 북대서양을 돌아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따라 내려와서 네덜란드에서 차를 사갔습니다. 가다 얼어 죽었겠네요. 예,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차마고도를 넘듯이. 네. 그러다가 1773년에는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들어온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그 배에는 차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의 그 기록들을 그 미국 그 역사국가에서 가르치잖아요. 네. 왜냐면은 독립의 중요한 순간이니까. 네. 그 차를 막 집어 던졌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도 안 믿겨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사파 같은 거 교과서에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고 그럼 바다가 향긋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물고기들이 카페인을 마시고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잠도 안 자고 바다가 붉어지면서 아니 우리가 무슨 그 식민 통치를 받는 이제 나쁜 대가로. 네. 만약에 조던을 되게 비싸게 팔아. 우리나라에만. 지금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군요. 그렇다 치자고요. 다들 전 국민이 조던을 꼭 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조던이 들어오는 비행기나 배를 습격해. 그래가지고 그 화가 난 거기에 국민들이 거기 저항하려고 저 비행기나 배를 습격해서 조던을 집어던져 바다에? 아니죠. 미쳤어? 그럼요. 다들 하나씩 신고 돌아다녀야지. 그렇죠. 가장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저항은 조던을 신고 축구를 하는 거죠. 보스턴 티파티에서 미국민들은 차를 집어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런 소설을 한번 써봤고요. 네. 보스턴 차 사건은 결국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독립전쟁을 거쳐서 1776년인가요? 한 3년쯤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되죠. 네. 영국은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던 식민지를 잃게 됐습니다. 가장 큰. 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영국은 여전히 교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중국에서 차를 사오는 대신에 인도에서 아편을 사서 그걸 중국에다가 갖다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외 적자는 대충 만회할 수 있었지만 이런 방식의 교역이 청나라를 자극했습니다. 교역으로 할 수 있는 양아치 짓은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났죠. 아편 전쟁이라고 하죠. 19세기 중반, 정확히는 1840년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는 다르게 아편 전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겼다고 들었는데. 네, 그냥 떡실신 시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청나라는 초강대국이었거든요. 네. 딸랑 거기다가 함대 몇 개 보내놓고서 무슨 수로 청나라를 이겼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영국군이 막 쳐들어왔을 그 당시에 중국의 동남 지역 총독은 기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선이 청나라 조정에다가 원군을 보내달라는 상소를 올렸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다. 예전에 노략질이나 일삼던 무리와는 다르게 잘 훈련된 정규군이고 성곽이 너무 오래돼서 방어가 어렵고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군을 빨리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중앙 정부가 그거를 상소를 읽고서 거짓으로 간주를 하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기선을 파면시켜버렸어요. 이 총독이 나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오랑캐가 감히 황제한테 대든다라는 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언빌리버블. 네, 진짜. 오랑캐가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한테 절도 3번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을. 네. 그러니까 이 상소가 그나마 그것도 이제 조정에 올라가가지고 몇 달 동안이나 묵혀 있었어요. 그 몇 달 동안 영국군은 해안가에서 계속 대포를 쏘아대고 있고 그랬는데. 문서 수팔실에서 고이 잠들어 있었군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파면이 되고. 그 다음에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혁산이라는 양반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선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른 말을 했더니 잘리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혁산이라는 사람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영국하고 일방적으로 조약을 체결해버렸어요. 그러면, 황제의 뜻은 딱 가보고 느꼈어야 되는 거군요. 영국의 내주란 뜻이군.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고는 조정에다가 상소를 보내서 이렇게 뻥을 쳤죠. 목매한 무리들이 머리를 조아려
황상의 은혜를 입기를 희망하고 있나이다. 폐하께서 성은을 베푸시어 저 가련한 자들에게 은전을 내리시고 통상을 허가하시면 어떻겠나이까. 뺑띠 끼고 교역로 내줘라. 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일할 줄 아네요. 네. 되게 삥을 뜯겠다는 말인데 되게 좋은 말로 네. 기분 좋게 풀어서 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마지막에 보고서가 잘 해결했다고 올라가거든요. 이런 네. 충성스러운 불쌍한 오랑캐들을 가엾게 여기어 은전과 비단도 좀 주고. 네. 그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뻥을 쳐야만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사회생활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요. 이거 지금 회사에서 사장들이 미팅 마치고 혹은 뭐 사업 끝나고 나서 직원한테 보고받은 다음에 네. 그 대표실에서 혼자 생각하거든요. 누가 손해를 본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말리 밖의 일이니까 네. 말로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가 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혁산이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돈을 받아냈어요, 실제로. 그 돈으로 영국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내고. 그렇죠. 그리하여 우리가 아는 지금의 예. 홍콩이 네. 그때 영국으로 할양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청나라는 아편 전쟁을 오랑캐에게 황제 폐하께서 은혜를 베푼 사건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폐하께서는 맞았는데 안 아팠거든요. 네. 그 사건의 실체를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침묵을 했죠. 권력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면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차 무역을 영국이 사실상 독점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아편 전쟁으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전 지구적으로 커피 녹병이 번졌습니다. 커피 나무에 녹병균이라는 곰팡이가 서식하면서 잎이 누래지고 쪼그라들다가 나무가 통째로 죽어버리는. 와, 근데 이 병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어요? 네. 이때 이미 이제 전 세계 규모의 그 교역 그 네트워크가 확립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역이 된다는 게 그 지역의 품종을 가지고 열매만 교역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묘목이 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아라비카 품종의 커피가 이 병에 특히 취약했는데 커피 녹병은 처음에 스리랑카에서 시작됐지만은 지구 반대편까지 퍼지는데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하네요. 네. 세계가 단일 품종을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 재배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지금의 바나나가 비슷하죠. 네. 최근 바나나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문에 걸어 놓으면 네. 알만 쏙 빠지고 과육만 빠져나가는. 네. 이렇게 커피 녹병이 마구마구 번지면서 1870년대의 커피 생산량은 1860년대에 비해서 10% 수준으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들 어떡해요. 네. 네. 압생트 맛있겠죠, 뭐. 네. 친구 다 잃었어요, 이제. 네. 이제 그러니까 커피값이 막 치솟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차가 커피의 대체제로 팔리게 된 겁니다. 커피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차를 팔기 위해서 커피하고 비슷한 맛과 향을 나게끔 가공을 하게 되죠. 연기에 찻잎을 구워서 훈제를 하면 커피를 로스팅해서 내려 마시는 거랑 약간 비슷한 맛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네. 차를 커피처럼 마시고 싶어서 로스팅을 한번 해봤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타코를 얼려놨다가 네. 후라이팬에 부쳐 먹잖아요. 네. 눈 감고 먹으면 만두 같아요. 만드는 방식이 사람한테 착각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연기에 구워서 훈제한 차가 오늘날 홍차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블랙티라 부르나 봐요. 네. 최초의 홍차가 이제 정산 소종, 이제 유럽식으로 랍산 소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연기에 그슬려가지고 커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홍차가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약 150년 정도 전에 외국과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얘기죠. 커피의 대체제로. 네. 그리고 영국은 유럽 시장에 홍차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떼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때 벌어들인 돈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약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인도를 병합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캘리포니아 독립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가 아이폰을 팔아가지고 군대를 양성해도 네. 독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영국은 이렇게 차 무역을 통해서 강대국이 된 셈이죠. 다른 말로는 깡패. 그렇습니다. 깡패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래요. 역사 이야기는 항상 재밌습니다. 여기서 플랜테이션이 끼어들어가지고 역사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자본주의 창궐 이후에 잘 나간 되게 많은 나라들이 그 인류의 욕심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만해진 나라들이 많은데 이번엔 영국 얘기였습니다. 아편전쟁 얘기는 저는 그 아편전쟁이 저 덩치 큰 애가 알고 보니 싸움을 못하네라는 게 밝혀진 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죠. 저 덩치 큰 애가 싸움을 안 하네. 예. 알고 보니 호구였네. 네. 가 사연이었다. 싸우자고 했으면 싸울 수 있었다. 네. 라는 게 보통 정석이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나머지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이상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236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내일은 차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다시 보이차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20세기가 됐어요. 네. 18세기에서 갑자기 20세기로. 그렇습니다. 네. 훅 건너뜁니다. 또 똑같은 일들이 있었겠죠? 네. 복건성에서 만드는 소종차나 안휘성에서 만드는 기문차 같은 그런 차들은 커피를 대신해서 서양에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20세기까지. 네, 20세기 초반의 일이죠. 대체제로 나와도 입맛 들면 그죠? 아니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20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구슐 식품은 라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취향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는 구슐로 라면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네. 좋아 죽었지. 그렇죠. 지금 더 이상 구슐의 의미가 없지만 그 맛 때문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요즘의 구휼식품은 뭐 땡솥 도시락이라든가, 컵밥이라든가, 그렇죠. 예, 도땡님 도시락. 네, 네, 해자. 네. 그렇게 창렬. 네. 아, 창렬은 구휼이 아니다. 술안주죠. 네. 네. 그렇게 차가 이제 팔리고 있었는데, 그, 보이차는, 비교적 그 원시적인 발효 처리를 한, 그런 차잖아요. 그 약간 곰팡내도 나고 그런 거라서, 그 20세기 초반 무렵에 약간 하등품으로 취급이 되고 있었죠. 네. 그렇다면 보이차는 어떻게 그 당시에 소비가 됐을까요? 보이차는 홍차나 우롱차에 비해서 값이 훨씬 쌌습니다. 보존기간도 훨씬 길죠. 보존기간이 길다는 건 유통과 보관에 드는 비용도 적게 든다는 뜻입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청나라가 급속히 무너지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는데 이들은 홍콩이나 말레이 반도, 일본, 그리고 물론 구한말에 한반도에도 정착을 했죠. 네. 주로 이 사람들이 힘들고 험한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우리들 중 상당수의 조상님이에요. 네. 대체로 이민자가 그렇게, 첫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그 밖에 나가서 육체 노동을 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생하다 할 때 고자를 써서 고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력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려면 카페인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비인간적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넥슨도 아니고, 네. NC도 아니고, 네. 카페인이죠. 그렇습니다. 레드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고력들에게 카페인을 공급하기 위해 값이 싼 보이차가 공급이 됐던 거죠. 곧 이들이 마시는 음료가 됐습니다. 이때 마시던 보이차는 지금처럼 그 개활에다가 넣고 가볍게 우려내는 방식하고는 아주 달랐어요. 큰 솥에다가 보이차 덩어리를 통째로 넣고서 사탕수수랑 같이 거의 탕제하듯이 팔팔 끓입니다. 진짜 국이네요, 국.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유 같은 것, 혹은 뭐 버터 같은 것들을 넣어서 배급을 하면 그럼 한 끼네요, 그냥? 네, 그게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차는 노동계급의 음료, 그것도 가장 최하층 노동자의 음료였던 셈이죠. 아, 그런 밀크티를 만들어 놓고 막 캔으로 해서 팔았으면 뭐 홍우 이렇게 적혀 있고 네. 네. 붉은 소가 계속 밭을 끄는, 네. 밭을 가는. 담배 피면서 마셨겠죠? 네. 그랬던 보이차가 지금은 비교적 상류층 문화 혹은 지식계층의 문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뭐 비행기 이런 거 타면은 선물용으로 이런 게. 네, 그렇죠. 심지어 네. 그 가짜까지 나왔잖아요. 네, 값비싼 선물용 그렇게 됐죠. 그게 왜 그렇게 된 건가 하고 보면은 중국은 2차 대전이 지나고 공산혁명을 거치면서 한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런 줄 몰라요. 네, 진짜. 90년대 못 살았던 걸 네, 몰라요. 90년대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그런 줄 모르고 또 지금의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부자가 된 걸 몰라요. 아직. 아,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나이 또래 어른들은 중국이 부자인 줄 모르고 네. 요즘 애들은 중국이 가난했던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 중국에 제가 갔었을 때 한 번은 그 베이징 올림픽 하고 나서 직후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중국이 고도 성장을 막 이제 시작하는 그 찰나잖아요. 네. 그때는 그 중국의 가난했던 시절 모습하고 현대화된 모습이 그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 고속도로 같은 게 막 뻥뻥 뚫려 있고, 거기에 수입된 그 막 페라리 같은 그런 비싼 차들이 막 다녀요. 그리고 그 옆에 인력거가 다녔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장 놀라는 건 중국이 그 시절을 이미 지났다는 거. 네. 예.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한때 굉장히 가난했던 적이 있었는데 반면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등에 자리 잡은 화교들은 비록 젊어서는 힘든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어 있었죠. 그 나라에서는 중산층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나라들 간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때 위안화 사놨으면 네.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돈 많아서 깔려 죽어요. 네. 네. 주로 20세기 초반에 태어나서 1970년경 그때쯤에는 노인이 되어 있었던, 그리고 외국에서 자수성가해서 먹고 살만해진 이 화교 세대는 늙어서도 계속 보이차를 마시길 원했습니다. 보이. 네. 젊었을 때 추억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쫄쫄이 막 이런 거 먹는 것처럼. 어팔로. 네. 어팔로 참 좋아했죠. 네. 그런데 바로 1970년경, 중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죠? 네.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원래 보이차는 운남성에서 생산하지만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광동성을 거쳐서 판매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문화대혁명 기간에 생산품을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유통할 권리를 운남성이 되찾아갔어요. 몇백 년 만에. 네. 근데 문제는 그 역할을 갑자기 떠맡은 운남성 정부가 외국에 판매하는 방법을 아예 몰랐던 겁니다. 세상 어딜 가나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네. 진짜 그냥 이거 판매하라고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공무원한테 세일을 주면은 가능한 오랫동안 모른 척을 하잖아요. 비행기 막 배낭에 넣어가지고 가져가고 막 네. 세관에 걸리고 또 막. 그래서 보이차가 한동안 해외 수출이 완전히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자 보이차를 계속 마시고 싶어하는 외국에서 부자가 된 화교 노인들이 보이차 사재기를 시작하게 되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설마 장사 속도 없이 자기 취향만 찾으려고 안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건들도 있었고, 본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으니까, 일단 보이차가, 해외로 수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화교들은 중국에서 일어난 광기 때문에,
그 본토에서 차나무가 죄다 뿌리 뽑히고 막 무슨 그 막 홍위병들이 막 차나무를 다 불태우고 저 나무는 해로운 나무다. 네, 막 보이차 생산을 완전히 중단시켰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했죠. 네. 그러나 사실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집단 공장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보이차 생산은 오히려 배로 폭증을 했습니다. 아, 근데 나가지 못할 뿐이었군요. 네, 해외로 나가지 못했을 뿐이죠.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보이차 포장에는 공산주의 프로파간다 판화가 인쇄가 되었는데, 귀엽겠다.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게 막 인쇄가 돼 있어요. 네. 그걸 문혁전이라고 해서 네, 맞아요. 비교적 최근까지도 고가에 거래되는 아이템이었었어요. 그럴 법하네요. 네. 그때 생산된 보이차. 네, 그러니까 그 문혁전이 80년대 후반쯤까지도 계속 나왔고, 근데 80년대 생산된 건 전혀 비싸지 않아요. 한 68년, 69년, 70년 그때쯤 나온 것들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혹시 소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74년도에 나온 거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혁전이긴 한데 그려져 있는 그림이 그 이제 홍위병 완장을 차고 있는 소녀가 네. 그 농촌 사람들한테 무슨 글 공부 가르치는 그림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쌈박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되게 막 멋있는 거 있잖아요. 막 총 들고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것들은 되게 비싸요. 아, 그지. 지금도 사람들은 카카오뱅크 들어가면은 다 라이언 카드만 받으려고 그러잖아. 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때도 네. 그런 게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저기 막 오래된 보이차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마시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수집품이죠, 그냥.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매겨지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때 그 1970년 초반 그 당시에 해외에서 갑자기 사재기가 시작되니까 보이차 가격도 덩달아 치솟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보이차는 10년, 20년씩 두고서 마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중에는 10년, 20년 된 오래된 보이차도 이미 많이 풀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동나버린 거죠. 해외에서 기다리던 물량이 갑자기 쭉 하고. 네. 예. 거품은 거품을 낳습니다. 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사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고 보이잖아요? 계속 사니까. 어머, 그렇게까지 되는군요. 네. 투자자가 붙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계속 몰려들게 된 거죠. 심지어는 은행의 투자 상품이 되기도 했어요. 야, 식품이 이렇게 되기 엄청 힘든데 네. 보이차는 10년, 20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보이차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보이차 펀드. 네. 70년대만 해도 은행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그 상품 판매하는 거 안 배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때만 해도 뭐 국가 펀드 같은 거 발행하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웬 부자가 뭐 그냥 제조업으로만 돈을 벌었어. 그래서 나는 적금 같은 것도 한 번 안 들어봤어요. 네. 그걸 왔어요. 그 사람 가지고 이번에 아주 새끈한 적금이 나왔다고 그 이자를 한 8% 드린다고 네. 그렇게 말하고서 적금 받아왔다고 은행장한테 자랑하죠? 그럼 걔는 그날 잘립니다. 왜요? 왜 부자한테 적금을 팔아? 미쳤어? 금을 팔아야지. 네. 땅을 팔고 투자 상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사람들한테 보이차 어떠시냐고 내밀은 모양이네요. 그런 거죠. 1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500% 오르게 생겼는데. 네. 예. 보이차 선물 거래. 네. 예. 실제로 그 보이차가 197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약 25년, 30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보이차만큼 가격이 오른 예가 굉장히 찾기 드물어요. 이쪽 그 아시아, 동아시아 시장에서. 영문을 모르고 떼돈을 번 사람도 많이 있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 이제 뭐, 홍콩 도심지의 주요 부동산이나 뭐 아니면 일본의 땅 같은 그런 그 부동산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보이차가 거의 유일했거든요. 폭증을 한 게. 네. 보이차 가격이 주식이나 금괴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이 약간만 비싸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또 라임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나 엄청나게 비싸고 희귀하다면 그것만으로 고급품이 되죠. 보이차 슈프림. 네. 진짜 슈프림이에요. 네. 고급품이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반대로 비싸기 때문에 고급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차에도 일어나게 된 거죠. 알렉산더 왕이 디자인한 보이차. 그렇죠. 혁명전. 네. 근데 그거 짱이겠다. 모택동 멋지게. 그러니까 이 보이차의 이 변화는 굉장히 신기한 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말 최하층 노동자들이 먹는 정말 그 가장 저렴한 차였는데 단순간에 가장 비싼 차가 된 거죠. 생각해보니까 손희상 선생은 알렉산더 왕 머리 스타일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약간 초코랑 비슷하기도 해요. 초코왕. 네.
그 이제 70년대가 지나서 80년대가 되면은 중국에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 새롭게 성장한 신흥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부자들도 보이차 유행에 동참을 하게 되죠. 90년대 무렵이 되면 보이차는 더 이상 노년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물품 정도가 아니라 부자들의 주요 수집 품목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이 됐네요. 네. 그 생산된 연도별로 보이차를 소장하는 일이 부자들의 스웩이 됐던 거죠. 가끔 보면 지금은 보이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 가끔 최근에도 그 가끔 경매에서 어떤 보이차가 되게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딱 그 해에 생산된 보이차만 갖고 있지 못한 부자가 나 저거 수집품 저거 채워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비싸지는 거죠. 조던이네요. 네. 아니 와인도 비슷하고요. 네.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다면 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설명이 따라 붙게 되겠죠. 마침 1970년대 후반 무렵에 프랑스에서 나온 한 듣보잡 논문이 보이차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더 이상 듣보잡이 아니겠네요. 그런가? 아니 근데 또 그 논문은 논문 역할만 하고 뒤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누구나 황우석처럼 뜨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허핑턴 포스트 같은 데서 막 한 네. 듣보잡 논문에 의하면 네. 보이차가 좋은 점 57가지.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 많이 인용됐었지만은 그 논문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 보이차가 건강에 이롭다. 발효차이기 때문에 네. 이롭다. 뭐 무슨 다이어트도 좋고 혈압을 내리고 뭐 기타 등등. 근데 그것은 사실 그 카페인과 테아닌이라든지 뭐 카테킨이라든지 네. 차에 원래 들어있는 성분의 작용 때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마시는 이유는 카페인과 테아닌이잖아요. 네. 원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보이차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성분들은 원래 찬잎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온 후속 연구로 인해서 그때의 그 논문의 내용은 많이 뒤집혔습니다. 보이차의 그 발효 과정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연구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굉장히 많이 매달렸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죠. 오히려 보이차를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마시면 불소가 체내에 축적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에 다 벗겨지고 막. 네. 예. 그 불소가 체내에 축적되면은 막 팔이 어깨 위로 안 올라간다든지. 오십견. 네. 막 그 뼈가 삭고. 막 저는 곧 40인데 지금 어깨가 안 올라가가지고. 예.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보이차를 많이 드셨나요? 그런가 봐요. 근데 그 보이차도 이제 코카콜라 물론 이제 그게 수십 년 동안 많이 먹었을 때 얘기고. 네. 그 건강에 무조건 해롭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 중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많이 먹었겠죠. 그렇겠죠.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보이차 어느 날 뭐 구해가지고 마신다고 해도 이렇게 막 불소를 먹는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 거죠. 불소 원샷. 오늘 컨디션 좋아요. 뼈가 부드럽게 되는 수가 있다. 네. 자, 1970년대, 80년대 무렵에 이렇게 엄청나게 거품이 생겼던 보이차. 네. 그랬던 보이차는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역사를 맞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한국이 1992년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은 90년대 보이차 유행에 뒤늦게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때 제가 알았던 거군요. 네. 자, 선사 문명부터 시작해서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단일 품목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네. 이 단일 품목이 드디어 세종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지 한 500년 됐고요. 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해보겠습니다. 늘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잖아요. 코리아 스탠드를. 네. 기다려주십시오. 오늘과 내일은 이상평론으로 꾸며드리죠. 손이상 선생과 유승균 PD와 윤세민 기자가 내일 이 시간에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